청년 정치인의 시원한 시사토론 사이다 더. 네,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사이다 톡 시간입니다. 네 분의 청년 정치인들 나와주셨습니다로 하려고 그랬는데 한 분이 조금 늦으셔가지고 일단 먼저 나오신 세 분부터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분당 바로세우기의 신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남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인하 전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예, 민주당의 혼남 성치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스스로 혼남이라고. 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대신 오늘 또 이인하 전 행정관님 나와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끼리 먼저 얘기를 하다가 김재섭 위원장님 오시면 합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부터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장시간, 무려 4시간 반 동안 긴급의총을 열어서 이제 당 쇄신책을 논의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뭐 정치 생명을 건 쇄신을 약속을 했고요. 임명직 당직자들 총사퇴하고 뭐 후임 인선도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조치로 당의 쇄신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보시면 머리 위에 이제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럴 수 없을 거라고 보시면 X표를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아니 세 분 다 X예요. 당연한 걸 물어봐서. 네, 그러면 신인규 대표님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예, 우선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거의 완패를 했는데요. 이렇게 완패를 하고 나서 보통은 지도부가 교체가 되고 쇄신을 해서 일신을 해가지고 총선까지 뛰어도 모자를 이 시기에 네. 선출직이라고 하는 대표부터 최고위원들은 다 자리를 보전하고요. 임명직은 총사퇴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더 큰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일진데 지금은 완전히 비상식적으로 지금 책임을 구성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저는 김기현 대표를 구하기 위한 김일병 구하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저는 김기현 대표의 몸부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간 그 임명직 분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쇄신과는 저는 매우 거리가 멀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그 수해 망언을 했던 김성원 의원 같은 분이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배치됐다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무총장도 이만희 의원이 이제 그 대구 경북 쪽에 이제 재선 의원이신데 이분도 경찰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철규 전 사무총장도 경찰 출신, 그리고 윤지혁 원내대표도 경찰 출신. 경찰 출신들이 연달아 사무총장 거의 경찰 전성 시대 이래가지고 저는 그러면은 정부는 검찰 인사들이 지금 많이 포진돼 있고요. 당에는 경찰 인사들이 이게 요직을 다 장악하게 되면은 검경 합동 정부 아니냐. 그러니까 검경 합동 정부라는 이름을 부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전 이번 임명직 인사도 매우 실망스럽다. 저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얘기 나누는 사이에 김재섭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택시가 잘못 길을 가가지고 숨을 돌리시는 동안 민주당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쇄신 과정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지금 이 앞에 그 우리 신인규 대표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다 대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요. 뭐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번 쇄신이 국민의 그 공감을 받을 수 없는 거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국민의힘이 확장성을 가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남 편중 문제 아닙니까? 그 영남 편중 문제 하다 보니까 저는 엊그제 의총에서 아마 충청하고 수도권 쪽에 이제 인사를 전진 배치할 거라 이런 보도를 좀 봐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이번 총선 공천을 거의 사실상 주도하는 사무총장의 또 TK 이만희 의원님 그리고 또 우리 당대표 김기현 대표도 울산 그리고 우리 윤재호 원내대표님도 대구 그러니까 당의 주요 당 3역이 다 모두 영남이죠. 그리고 이제 정책위장님은 뭐 다행히 뭐 수도권의 그 평택 유이동 의원님이 하시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면에서 또 도로 영남당이 됐다. 그래서 뭐 감동은커녕 오히려 과거로 후퇴했다. 좀 요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도 아까 그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면 정부 여당의 가장 중요한 사인 대통령 검사, 당대표 판사, 원내대표 경찰, 사무총장 경찰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편중의 정도가 역대급으로 심했던 그런 인사가 아닌가 이번이. 또 이런 또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그 쇄신의 대상인 분들이 쇄신을 주도했다는 이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김기현 대표님 지금 자리 굳건히 지키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명직 몇 분만 이제 교체하는 수준에서 이제 끝났죠. 어떻게 국민의힘이 새 신책을 짰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그 정치 생명을 거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진다면 정치 생명을 떠나서 사실 강퇴죠. 김기현 대표님은 은퇴 정도가 아니고. 그건 되게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당대표에서 퇴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아니면 뭐 수도권 험지 출마 선언 요 정도의 강력한 의지 표현 정도 나와야지 국민들한테 아 그래도 국민의힘이 조금 정신 차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예. 그러면 좀 많이 아쉬운 쇄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취운전 행정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전 그래도 김예지원님을 그 김영직 지명직 최고에 임명한 거는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워낙 다른 임명들이 그걸 뒤엎고도 남을 만큼 형편없는 인사였기 때문에 좀 인사 전체적으로 좋게 봐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선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지는 쪽이 오히려 혁신할 계기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이기면 오히려 혁신을 못할 것이다고 했는데 혁신할 계기를 이렇게 쉽게 빨리 차버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냥 바로 발로 차버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문제는 지금 전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남의 집 불구경할 때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이 너무 크게 나가지고 우리 집에 났던 불이 좀 불씨 사그러들었다고 저쪽 불이 커 보이고 지금 아 저쪽 집 불타는 것 같다 와 좋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당 사정이 그렇게 좀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쪽 당 사정을 국힘 사정을 보니까 이번 의총 4시간 반 동안 했다고 하지만 원내에 사실상 수도권 의원 전패해가지고 대부분 영남 의원들이 뭡니까 지금 공천에 목매야 되는 분들밖에 없으니 이견이 4시간 반 동안 이견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냥 우리 어떡하지라는 얘기만 하지 누가 서로 책임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지만 얘기했을 것이지 진짜 누가 책임져야 된다라든지 저는 오히려 그런 모습들 보면서 지금 우리 당의 모습이 그래도 건강한 것이다. 지금 보셨어요. 의총하면 좀 싸우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다른 얘기도 나오고 서로 너 책임 뭐 서로 내 책임 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래도 다른 의견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건데 만약 저 지금 국민의힘 이번 의총이나 이번 상황을 보면서 지금 우리 당의 강성 지지층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 누군가를 내쫓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행이 됐을 경우 그 다음 국회, 그 다음 지도부, 그 다음 우리 당의 모습을 봤을 때 똑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분명 이견도 없이 당이 위기로 갈 때 솔직히 당이 위기가 아니더라도 늘 개선을 얘기하고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못 내는 우리 당의 미래를 보여줄 수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지라는 반면교사 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네, 김재섭 위원장님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온 쇄신책이나 당직 인선안에 대해서 다들 좀 부족하다고 X 표시를 아까 해주셨거든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있었던 의총에서 대다수의 의원들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의총의 결과가 김기현 대표에 대한 완전한 재신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에서 의총을 열었던 의원님 몇 분에게도 제가 확인을 좀 해봤는데 일단 좀 두고 보자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당장 국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도부 공백이 있는 것은 정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더 망각하는 일일 수 있으니까 적어도 국감 정도까지는 지켜보자. 그리고 얼마큼 잘해낼 수 있는지를 한 달 동안 지켜보겠다 정도의 조건부 재신임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해 보였습니다. 완전한 재신임은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약간 일단 지켜보자라는 것이지 지금 다 마음에 든다 이대로 갑시다 이대로 가면 우리 총선 이깁니다로 자축하는 분위기는 절대 아닌 걸로 저도 확인이 되고요.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영남 편중 인사에 대해서 이거는 21대 국회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문제거든요. 뭐 21대 총선에서 당시 국민의힘 전신정당의 미래통합당이 소위 폭망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폭망과 무관한 영남 지역에 당선된 의원들이 편중되는 결과는 있을 수밖에 없고 당직 인선에서 영남 편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당 지도부가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최소한의 노력들은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뭐 김예지 의원이나 유희동 의원, 뭐 정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괜찮은 분들로 평가가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뭐 이번에 김기현 대표에 대한 완전한 재심을 보낸다기보다는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것에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의원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만희 사무총장이면 어떻게 보세요? 경찰 출신이 또 왔다, 또 TK냐 요 얘기 나온 거. 그러니까 그 사무총장이라는 직책 자체는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는 사실이고 또 어떤 공천
실무에 총괄을 해야 된다는 중요한 면에서 자리잖아요. 당무도 좀 경험해봤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면 가장 좋았을 텐데 제가 사실 임명한 의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도 잘은 모르지만은 오히려 이제 다선 중진 의원들이 좀 무게감을 갖고 잡았으면 그리고 특히 이제 수도권에 예를 들면 네. 권영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가지고 아직 저도 좀 유보적입니다. 제가 이만희 의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지금 본질을 들어가서 네. 토론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만희 사무총장의 임명은 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전 핵심을 봐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완패를 당한 상황에서도 이 정도의 쇄신을 한다 그러면요 앞으로 이제 퇴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수 지지자들은 어떤 걱정이 있냐면요 2020년도에 180석을 민주당에 내주면서 대참패를 했거든요. 예. 그게 거의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선 치를 때 최소한의 과반 정도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비슷하게는 해야지 지난번처럼 180석 민주당에 내주고 아니면 지금처럼 200석 넘게 지금 민주당에 내주게 생겨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는 거의 공포 같은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고 보시는 보수 거예요? 지지자들은 이게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사무총장이 문제가 아니라 당의 지도 체제가 문제인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은 12월 달에 한번 또 흔들립니다. 이제 국감이 지나고 당이 상황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총선 못 치르니까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다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지도부를 내리자라고 할 텐데 네. 선택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을 만든다라는 그런 평론들도 나오던데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네.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현재를 유지하면서 선대위를 빨리 띄워가지고 뭔가 좀 혁신적인 모양을 내겠다. 그 두 번째가 비대위로 가가지고 김기현 체제 내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둘 다 불가능한 게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선대위원장에 아무리 그 혁신적인 사람을 공관위원장에 앉히더라도 이게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럼 비대위로 간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 내려오고 다른 분을 올려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겠죠? 지금 국민의힘의 주인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왜 주인이냐? 자기 사람들을 공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빌드업을 해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빌드업을 멈춘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지지율만 까먹고 무리한 짓만 한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권을 놓겠다라는 선언이 없다면은 그냥 김기현 대표를 앉혀놓고 오히려 공천하는 것이 낫지. 김기현 대표를 내려서 다른 비대위원장을 세웠을 때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공천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를 당이 자율권을 가지고서 이 지도체제를 흔들고 자율권을 회복하는 방법이 아닌 하에는 전 당이 살아날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인선보다도 더 중요하게 봤던 거는 김기현 대표가 첫 일성을 뭐로 내느냐가 저는 더 중요한 거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인적 쇄신을 했더라도 메시지 자체가 뭐 앞으로 단결해서 뭘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나왔으면 애초에 제가 기대를 전혀 안 했을 텐데 네. 첫 일성이 당정 관계를 재확립하겠다라는 그렇게 얘기였거든요. 나왔죠. 그러니까 앞서서 신인규 대표가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당이 그러면 용산의 지령을 받는 당이냐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인적 쇄신 아무래도 의미 없다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가 자신의 어쨌든 정치적 목숨을 걸고 당정 관계를 재확립하겠다라는 선언을 했던 만큼 저는 거기는 기대는 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용산의 출장소라는 비난, 뭐 비아냥 이런 것들 많이 듣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이 저도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용산과 그러니까 당정 간의 건전한 긴장 관계를 만들어내느냐, 건전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느냐가 앞으로 있을 김기현 지도부의 가장 큰 태스크라고 봅니다.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렇죠. 눈물도 여러 번 훔쳤는데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어떤 기분일지 공감은 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도 저렇게 돼서 저렇게 억울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무기력감이 있고 자괴감도 있고 과거에 그 윤석열 대통령을 권력을 잡게 만들어준 1등 공신인 자신에 대한 원망도 있을 것이고 그 당시에 또 당대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한 원망스러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이 이렇게까지 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미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섭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저는 그 이번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저는 양두구역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의 1등 공신이 이준석 전 대표라고 이준석 전 대표 입으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좋지 않은 제품을 좋은 제품이라고 속여서 팔았으면
그 제품을 산 소비자들한테 사과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사과를 안 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저번 기자회견도 그렇고 이번 기자회견도 그렇고 다 보면은 당내에 관련된 그리고 본인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좀 지적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결국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하고 싶은 게 제도라는 게 지금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대통령은 3년 반 동안 못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의 다양성을 내년 총선에 이제 메이드 인 윤석열 말고 메이드 인 이준석도 좀 제품에 올려달라라고 말을 하는 건데 지금 글쎄요 메이드 인 윤석열 말고 다른 제품을 올릴 수 있을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고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의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그 소구력이 있는데 근데 이 정치 소비자들의 구매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 제품을 사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제품이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걸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번 또 질의응답하면서 눈물 흘리고 한 게 이 본인의 이 처지 그리고 본인에 대한 원망스러움 그리고 이 이견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상황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여러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눈물까지 나오지 않았나 봤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이쪽 먼저 또 가볼까요?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 공감하셨습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 다 봤는데 결국에는 그 당 대표로서 좋은 나라 만들고 싶어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통해 가지고 정권 교체 이룬 거 아닙니까? 거기에 공로가 가장 크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자회견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뭐 이준석 대표 제명해라 뭐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이제 오늘 밝히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 기자회견이 나왔다고 저는 배경은 짐작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시간을 돌려서 참 2년 전으로 돌아가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잘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정여론 이게 높은 건데 그분한테 지신 분이 이재명 대표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돌아가도 이재명 대표를 뽑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뭐 투표를 안 하면 안 하러 갔겠죠. 이 결과 알고 간다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제가 공당에 소속해서 저 대변인을 했고 저도 당선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저 뛰었던 사람으로서는 참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참 국민들께 굉장히 송구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이런 사람인 줄 잘 몰랐다라는 말도 국민들 들으시기에는 상당히 궁색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후보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했고 사실상 권력만은 우리도 문재인 정권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정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 진영에서 꺼다가 우리도 만든 거거든요, 사실상은. 그래서 이것은 뭐 국민의힘에 저는 국민들께서 불만이 그래서 많으신 거고 반성하라 하시면 전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이야기한 부분에서 뭐 제가 지금 얘기한 수준까지 좀 더 나왔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거기까지 못 온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워낙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유승민 대표부터 시작해서 이 핍박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매우 좀 섭섭함과 좀 서운함을 좀 표현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 시간이 한 딱 1분 정도 남아서 30초씩 두 분 말씀 듣고 유튜브로 바로 넘어갈게요.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늦게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적절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그 이준석 대표가 지적하는 면에 있어서 이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랑도 상당 부분 맞닿아 있는 내용들이고 여당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가 싫으니까 저 내용도 듣기 싫다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그 메시지를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우리 정부와 우리 여당이 조금 어떻게 방향들을 수정해 나가야 될지 그냥 가늠자 정도는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고 보신 거고요. 이인하 전 행정관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오히려 이번 사태 보면서 안철수 전 대표한테 굉장히 실망스러움을 좀 많이 느꼈는데요. 오히려. 지금 선거 패배하고 엊그제만 해도 당의 뭐 결속과 화합을 뭐 얘기하는 의총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준석 대표를 저렇게 몰고 가는 거는 사실상 내부 총질이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안철수 의원이 내부 총질이다. 그리고 강서에서 그 재보궐에서 진 그 패배 원인이 그 화살이 지금 용산하고 당 지도부를 향하니까 오히려 그거를 바람막이를 자초해 주는 느낌? 알겠습니다.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사이다톡 지금 얘기가 너무 뜨거워서 질문 2개 했는데 20분이 후딱 가버렸어요.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 얘기하다가 지금 유튜브로 넘어왔는데 오늘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을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봤을까? 요 얘기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는 뭐 별다른 입장 없다 이 정도만 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별로 이렇게 별다른 평가는 없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봤을까요? 글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이준석 대표한테 어떤 불만이 있는지는 저희도 밖에서는 알 수 없겠지만은 지금도 굉장히 좀 예민하게 이 부분을 좀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하여튼 뭐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전체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 예. 별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다른 분들은요? 아니 근데 저희 용산 입장에서는 일단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총대 메고 이준석 그 전 대표한테 저렇게 총질해 주는 거에 대해서 뭐 시원하겠죠. 우리 안 의원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의원께서 아마 그 윤심 그 멀리 떠나간 그 윤심을 다시 또 이번 기회에 그래서 좀 그런 좀 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준석 대표가 과연 이 당에서 계속 정치를 할 것인가. 저는 좀 오히려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빨리 좀 제명당하는 게 오히려 본인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본인 어차피 내년 1월에 당원권 정지가 풀리잖아요. 예. 그때 이제 뭐 공천 신청하고 또 서울 노원에 가봐자 사실상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아까 좀 전에 박지원 전 원장도 신당 가능성 계속 언급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신당 가능성도 있고 무소속 출마도 있고 그래서 좀 대구 쪽을 갔을 수도 있지 않나. 예. 오히려 이번 기회에 눈물로까지 호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당의 최대치는 다 했다. 그래서 명분도 쌓고 이번 기회에 그냥 차라리 제명을 해주면 오히려 내 갈 길 가겠다. 오히려 좀 홀로서기의 그 시그널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신당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오면 나왔지. 예. 뭐 입장이나 이런 얘기를 좀 잘 뜯어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아마 이제 그 여당에서도 정부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말에 공감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선뜻 네. 이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뭔가를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그거를 정부 여당 입장에서 덜컥 받기는 어려운 것이고 네. 아마 조금 일단은 여당에 있는 지도부를 조금 재편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정 관계를 재확립하는 방식으로 예. 아마 이 국면을 좀 넘어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신임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부 재신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변화들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네. 대표의 말대로 뭐 다 정부 여당이 따라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새겨들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적절히 참고하지 않을까. 아까 신인규 대표님께서 국민의힘이 좀 퇴로가 없어 보인다는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퇴로가 없다고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 왜냐하면 선거 6개월 남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앞서서 뭐 선대위 말씀도 신인규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1대 국회의원 선거할 때 황교안 대표 체제 때 황교안 대표 체제로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막바지에 김종인 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서 예. 선거의 어떤 반전을 꾀해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김종인 위원장이 거의 선거 막바지에 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원사이드로 게임이 끝나버렸거든요. 오히려 선거가 폭망한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이 정권을 잡고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당이 정상화를 냈죠. 그게 1년 걸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6개월 남은 상황에서 뭐 한 3개월 남겨놓고 이거 안 되겠다. 누구 좀 모셔와서 해보자. 이제부터 쇄신하자고 국민들이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뭐 길다면 길지만 아주 촉박하고 군더더기가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퇴로가 없다고 생각해야 전 정부 여당이 다음 선거에서 겨우 이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말씀 주신 부분 퇴로가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디서부터 당이 좀 쇄신의 물꼬를 터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정부 여당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메시지가 대단히 소모적이었었어요. 지금까지. 네. 뭐 저도 계속 여기서 반대를 해왔던 입장으로서 예를 들면 홍범도 장군 흉상이전 문제 이런 거 중요할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 이걸 얼마큼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라고 와닿을 하면 문제는 아니었다. 그렇죠. 그리고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거고. 그러니까 네. 국정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총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총량을 우리가 얼만큼 적재적소에 배분을 할 것이냐가 국정 운영의 또 묘미이기도 한데 우리가 그 국정 운영의 에너지 총량을 이념 논쟁보다는 그 전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그리고 문재인 정부보다 더 나은 네. 그런 모습을 기대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훨씬 더 많은 동력을 써야지만이 저는 그 국민들이 우리 정부를 만들어 주신데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뭐 이념 문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진짜 경제 정책들 그리고 우리가 긴축 재정을 계속 하고 있지만은 긴축 재정 굉장히 필요하고 당위적인 문제지만 그 가운데서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 계층들이 있거든요. 이런 네.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전환들이 저는 수반돼야 된다고 봅니다. 성치훈 전 행정관님한테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대통령과 여당이 변할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제로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를 가신데 보고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분명 당신이 생각하는 전략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흔들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저는 이번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명백하거든요. 그러니까 17% 차로 갑자기 1년 만에 뒤집혔다는 거는 대한민국 선거 판도를 바꾸는 거는 강성지층이 아니라 중도층이라는 게 너무 명확히 드러난 거고 네. 대한민국의 중도층이 생각보다 빠르게 입장을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결국 내년 선거에서 강성지층에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 중도층에가 누가 호소할 수 있느냐가 그 판가름이 날 텐데 네. 전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의 자기의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게 그 수개월 전에 그 밝혀졌던 그 대통령 되시기 전에 그 녹취로 봤을 때 저는 반정치 포퓰리즘을 들고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반정치 포퓰리즘이 지금 전 세계 극우 포퓰리즘 정당들의 이 주류적 흐름으로 점점 올라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매우 소수 정당, 군소 정당에 불과했던 극우 정당들이 이 포퓰리즘의 흐름을 타고 지금 거의 제1 정당까지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아마 그 롤모델 삼아서 그 정치로 그 방식으로 나가실 것이다. 분명 나름의 전략이 있겠다. 분명 선거를 앞두고 저는 이 공천을 앞두고 뭔가 대대적인 물갈이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우리가 좀 뒤에 다룰 수 있는 뭐 의대 정원 문제나 이런 것들 뭐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네. 윤석열이니까 하네. 윤석열이니까 좀 막무가내식으로 할 수 있는 거네라는 저는 공천에서 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매우 상징적인 사람들에 대한 컷오프, 완전 친윤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에 대한 컷오프. 그게 뭐 상징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하려는 거는 이 몇 명 바꾸자는 게 아니라 내 사람 심자는 게 아니라 지금 정치권이 다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부패하기 때문에 현재 정치 엘리트를 적으로 삼고 그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이 포퓰리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도 전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안 먹힐 거라는 거죠. 네, 그걸 믿고 가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런 전략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쓰고 있는 전략들이 이념에 의한 포퓰리즘 그리고 지금 이제 진영을 갈라서 정치를 반정치로 만든 포퓰리즘 이런 것들이 다 과거에 이승만, 박정희 이런 지도자들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념으로 갈라치기 하는 건 지금 해봤는데 안 됐고 남은 거는 반정치입니다. 그래서 반정치 남은 거 분명 쓰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국민들한테 안 먹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안철수 의원님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하셨는데 너무 얘기를 조금 하는 것 같아서 안철수 의원 얘기 더 해주시면 이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유난연대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있었죠. 유난연대로 이제 대선 때 단일화를 한 건데 사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는 저는 오늘로서 죽었다고 생각해요. 안철수의 새정치는. 왜냐하면 새정치를 하고 중도들의 기대를 많이 받았던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당적도 많이 옮겼어요. 민주당도 한번 갔다가 제3지대 갔다가 또 국민의힘 오고 이런 식의 많은 진영의 이탈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줬던 것은 그래도 좀 바르게 하려고 하고 정치 외부에서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 그리고 중도 소구력 이런 것들 때문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당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누가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이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것을 갖다가 그 부정적인 여론들을 지금 이용하려고 해가지고 서명운동 받겠다고 서명운동을 받고 그걸 가지고 지금 자기 정치적 이익을 삼고 있거든요. 이건 매우 비열한 정치 행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방송 나가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구실 삼아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징계 청원까지 하는데요. 그 방송 내용도 틀렸고 그러니까 징계를 위한 징계 그걸로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도 많은 고생을 했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와서 우리 당이 이 지금 상황이 됐는데 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 당원들의 그 분노 감정 그걸 이용해가지고 본인이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 그거야말로 전형적인 해당 행위죠. 근데 이게 어떻게 새정치고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를 이루면요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 안철수 의원은 저는 오늘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더 이상 정치를 할 명분도 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일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도 좀 마음이 좀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 안철수 의원 최근에 나온 메시지들이 굉장히 소구력이 없어요. 보면 뭐 이재명 대표 분당에서 붙자라는 얘기 그러니까 본인 지역구를 챙기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대선 주자를 몇 번 하셨던 분인데 굳이 그렇게 분당에 뭐 목숨을 낼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 생각도 좀 들었고 그러니까 대선 주자급 중진이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다른 목소리를 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징계라는 그런 하찮은 정치적 이슈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뭐 하다못해 더 큰 담론을 해야 되고 오히려 이준석을 품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으면 그 안철수 대표가 주장했던 새정치에 조금 더 부합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뭔가 제명을 하자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를 떠나서
특정인을 제명하자라는 운동을 중진 대선 후보급이 나와서 하자는 것이 네. 뭐 저희 젊은 정치인들 보기에는 좋지 않아 좀 후져 보였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좀 호재라고 보실 수도 있으실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께서 이제 그 오늘의 그 이준석 대표 이 사태를 이제 촉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그 국민의힘의 당직 인선 이런 이슈를 다 덮어버렸잖아요 오늘.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해당 행위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큰 정치를 하셨던 분이 저는 도저히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 재보궐선거 패배 책임이 자꾸 이쪽 용산하고 이쪽으로 쏠리니까 본인이 바람막이 한 거 아니냐. 알면서도.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이유가 아니면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작은 정치를 하실 분인가. 이거 굉장히 작은 정치거든요. 예. 이준석 대표 하나만 패는. 당직 인선까지 가릴 정도로. 오늘 다 이 뉴스에 다 덮였잖아요. 그 두 분의 그 싸움으로. 윤리위랑 예, 그렇죠. 이 언쟁권으로. 예, 그래서 뭐 당직 인선이고 뭐 다 덮이고 뭐 더 나가서는 재보궐선거의 그 문제 원인 파악이나 네. 그 쇄신 이런 것도 뭐 다 덮어버렸죠 이번 그 기자회견으로. 예, 저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정치를 한 이유가 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오늘 그걸 터뜨린 이유는 예. 당내 여론을 선점해서 또 한 번 대선 나가겠다는 건데 참 이런 식의 시대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정치적 상징까지 잃어버리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데 굳이 그걸 참 그렇게 당선이 돼서 경선 이겨가지고 대선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주당이 안철수 의원을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당을 뭐 이슈를 덮기 위해서 그냥 안철수 의원은 본인을 위해서 정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그 선거 과정에서 이준석 전 대표한테 삐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안갚음을 하고 싶은 것이지 뭐 당의 상황 이런 것들 고려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보고 저는. 근데 저는 그 역시나 또 보면서 떠올리는 거는 이제 타산지석을 떠올리고 싶은데. 저 어릴 때부터 타산지석이라는 사자성어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자가 외우기 쉽고 쓰기도 쉬워가지고 좋아했었는데 우리 당 지지자들이 지금 강성 지지자들 특히나 누군가를 쫓아내자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안 좋은지를 안철수 의원 모습 보면서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제3자가 봤을 때 우리 내부에서는 뭔가 중요한 일이 있고 해당 행위 한 것 같고 그래 보이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 저 상황을 보니까 얼마나 좀스러워 보입니까? 비슷해 보일 수 있다. 매우 좀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지지자들이나 우리 당 혹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처벌하자고 말했던 의원들이 안철수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좀 타산지적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이 많이 갔는데 끝으로 오늘 의대 정원이 이제 늘어날 거다. 이번 주 중에 발표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와서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들어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사 정원이 18년 동안 3,000명 언저리에 묶여 있었는데 아직 정확한 명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약 1,000명 정도 늘어나지 않겠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건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나눠볼게요. 지금 의사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의사 증원의 필요성은 있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 늘리는 거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는데요. 이 사안의 본질은 의사 숫자보다는 왜 의사들이 피부과나 왜 성형외과 쪽으로 더 가고 왜 필수 이제 그 의료 쪽에는 왜 안 가느냐, 소아과나 왜 외과 쪽 못 가느냐, 이 불균등을 시정하는 그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수가 문제라든지 이 본질적인 문제를 짚고 의사 수도 증원 얘기를 더 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데 지금은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안 풀고 그냥 의사 수만 늘리면 해결될 거야라고 하는데 전 그것은 문제를 좀 잘못 짚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이 시점에 정부가 이 카드를 꺼내든 것일까도 궁금한데요. 글쎄요, 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해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의대 증원 시도가 있었죠. 반대했던 입장에서 그 급격한 이 정책 전환에 대해서 아직 저는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도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 의대 정원보다는 의료 수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만 늘리게 되면 오히려 꼬인다 이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뭐 지금 의사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특히 올해였나요? 그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계속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때문에 어린아이가 막 그 죽어가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루빨리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은
의대 정원이 먼저인가 아니면은 누누이 지적되었던 수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인가라는 문제를 봤을 때 저는 수가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선결 과제였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의사가 부족한 문제, 또 특정 진료 과목의 의사가 부족한 문제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을 지금 먼저 들고 나온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의협에서도 굉장히 또 아마 총파업에 준하는 굉장히 강력한 반발이 또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앞에 두 분이 너무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 사실상 그 2000년대부터 OECD 국가들 보면 다 의사 정원을 늘려왔거든요. 예. 입학 정원을. 근데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의대 정원을 동결시켜놨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이제 쏠림이 심화되고 특정과에만 쏠림이 심화되고 지방에는 의료 공백이 굉장히 심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 이제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든가 지역의사제 뭐 이런 좀 보완적인 제도를 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하려고 하다가 또 그 의사단체 이제 반대로 못했던 그런 부분들 네. 이런 제도를 좀 보완을 해서 이번에 의사 정원 늘리는 것 자체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예. 이런 그 보완해야 될 그 방안들을 좀 여야가 좀 같이 이번 좀 합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세부 싶습니다. 부분은 좀 예. 협의를 하면 그래도 좋겠다. 민주당의 복지위원들도 이제 성명서 비슷하게 냈거든요. 예. 이 부분에서 큰 틀에서는 찬성을 하는데 이런 그 공공 의대 그리고 지역 의사제 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반드시 선제적으로 선행돼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의료계가 지금 2006년 3,058명이 계속 고정돼 있는 이후에 계속해서 의료계 쪽에서 말하는 게 의대 정원수를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곳에 적절하게 배치할 것인가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계속 반대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치면은 지금 2006년부터 그러니까 17년 동안 유지됐어요. 뭐 수가 현실화 문제, 뭐 비인기 필수과에 대한 문제, 지역 의료 문제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결하지 뭐 적절하게 배치할 것에 대해서 대안도 안 내놨으면서 왜 네. 정원만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논쟁 때문에 이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사실상 그 확대 찬성이냐 반대냐만 논의를 해왔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어쨌거나 정원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네. 정원을 확대하고 얘기해도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해내면 저는 한 며칠 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접겠습니다. 잠깐. 예, 왜냐하면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걸 뚫어낸다면 박수를 쳐드릴 겁니다. 네. 예. 아니 당장 오늘 초등 의대반 문의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대 쏠림 현상 우려하는 입시 전문가들도 많은데 요거에 대한 의견 짧게 한마디씩 듣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쏠림 현상 우려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이제 의대 정원이 1,000명이 늘어나는 순간부터 아마 재수생, 삼수생이 계속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 의사라는 직업이 주는 그 우리 사회에서 메리트, 또 네. 고액 연봉, 사회적 지위. 이거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강남에 이제 고액을 들여서 그 자제분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는 게 사실상 의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정원이 1,000명이 늘었다? 이번에 안 돼서 그럼 한 번만 더 해보죠. 또 한 번만 더 해보죠. 충분히 의사 여기에. 정원이 3분의 1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우수한 이공계 인력들이 첨단 과학 기술이나 이런 분야로 또 가야 될 그 이공계 인재들이 안 가겠죠. 그럼 또 결국은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과학 기술 이 부분에 또 문제가 생길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또 그 보완책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그 의사들 개개인의 뭐 이익에 대한 유불리, 그러니까 늘리자 그러면 뭐 변호사도 똑같거든요. 늘리자 그러면 현직들 다 싫어하고 다 비슷한 건데 저는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 그리고 국민들이 누리는 그 질과 혜택 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정책을 설계해서 나가야지 어느 특정 직역 또 그런 것을 꿈꾸는 사람들의 뭐 의대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도 좋다 이런 건 사실은 맞지 않고 정말 의료라는 것이 약자들은 더 취약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할 부분 분명히 있고 의료 서비스라는 것도 의료 행위가 또 남용될 경우에 오는 국민들의 피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정밀한 문제고 전문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어느 직역의 이기주의를 떠나서 전 국민 편에서는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저렇게 봅니다. 네. 의대 쏠림 현상을 방지하려면 예를 들면 의대를 가는 사람들 대신에 이공계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네. 의대 쏠림 방지가 되는데 R&D 예산이 좀 삭감이 됐잖아요. 그 그러니까 부분이 사실 좀 이공계로 갈 유인이 지금 동기가 좀 떨어진 상황에서 글쎄요, 좀 저는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예. 아까 의대 정원 늘리는 것도 반대를 했던 입장이라
네, 좀 근본적인 정책의 선후 관계를 좀 따져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네, 문제점 지적해 네. 주셨고. 글쎄요,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죄다 의대를 지원하게 만든 사회가 문제지 거기에 쏠리는 학생들이 무슨 잘못인가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예. 일단은 글쎄요, 뭐 학생들은 잘못이 없다라는 말씀을 그냥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의 문제다. 네네. 알겠습니다. 사이다 톡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